안녕하세요. 네. 2021년 논술 강의 1차시 오늘 개강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논술 강의가 2월 달에 1차시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3월 달로 이제 한 주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들 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들 뵐 수 있어서 다행이고 마스크는 썼지만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내년 요맘때쯤 되시면 연수도 다 받고 유치원도 이제 배정이 되고 그래서 교육 계획을 짜고 가서 새롭게 이제 만날 선생님들도 보고 그런 걸 상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뭐 발령도 받았고 또 대기 발령인 선생님들도 있으시지만 발령받은 선생님들 학교에 가봤더니 바로 이제 교육과정 짜!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다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내년 요맘때쯤에는 와, 요때 작년에 노량진에 앉아 있었는데 예, 그런 추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그때를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논술을 가는데 뭐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1년 논술 기출 문제를 이따가 3교시에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시사하는 바들이 뭐냐면 논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초수인 선생님들은 논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걱정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쓸 줄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SNS로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 문자는 많이 보냈지만 그것들은 뭐 논술문의 형식은 전혀 아니니까 편하게 친구한테 보냈던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따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 그렇게 해보면서 논술 뭔가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매일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1차시입니다. 스텝 1, 2, 3, 4로 돼 있고 매 스텝마다 5교시로 돼 있고 강의는 2주 하고 한 주 쉬고 2주 하고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논술만 하는 게 아니라 면접도 마지막 4교시의 면접도 살짝 다룰 거예요. 이미 뭐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논술도 걱정이지만 2차 시험에서 면접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하고 면접을 볼 텐데 그 면접 역시 논술을 하다 보면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각이 되실 겁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논술하고 면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일단 내가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떠올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술은 일단 내가 글로 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면접에 비해서는 그 즉흥적으로 즉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물론 60분 안에 논제 1, 2, 3 또는 1, 2, 3, 4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번 손을 보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개가 통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상대에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서 하다 보면 논술 방식으로 나중에 면접에서 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구나. 묻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뒷받침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스텝 1에서는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장과 근거로 논술을 쓰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연습할 겁니다. 스텝 1에서는. 그래서 스텝 1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논술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구나. 자신 있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연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술은 사실은 길을 잘 찾아가는 겁니다. 예, 문제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는 그런 연습이라서 기출 문제, 과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제시문 속에 있는 단서를 잘 찾아서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그런 게 스텝 1에서 선생님들이 익혀야 될 겁니다. 문제도 잘 읽고 제시문도 잘 읽고 어떤 경우에는 제시문이 대화가 몇 개로 뭐 이렇게 뭐 7개, 8개 이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0개, 12개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사실은 분석해내기가 어려워요. 분석해내기가 어려워요. 이따 또 기출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길어져요. 문장이. 그래서 논술문 제시문이 되게 길다. 이거 60분 안에 이거 하려면 너무 지문이 길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문이 길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들이 있다. 그 안에 숨겨진 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스텝 안을 통해서 논술 너무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교시에는 논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2교시에는 직접 써보는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3교시에는 2021 올해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물찾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면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오늘 맛보기식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볼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실은 3교시 끝나고 4교시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원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얘기를 나눴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 선생님의 특성도 보이고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사실 레포 형성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관계 형성이 잘 돼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들하고 끈끈하게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이렇게 뚝 단절시킨 게 그런 것 아닐까. 상호작용 같은 거, 관계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면접에서 던질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는 거기다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게 교육 장면에서 또는 교사로서 이런 질문을 슬쩍슬쩍 던지게 되거든요. 교육은 우리가 보통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지식이 전달되고 또는 지식을 탐구해가는 과정들이 주로 교육이라고 했지만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하고 상호작용이라는 거랍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을 때 제일 많이 아우성 쳤던 게 뭐냐면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 과정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죠. 아무래도 2020년, 2021년을 보내는 그때 학창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은 분명히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데서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되거든요. 교육부에서 올해는 거의 웬만해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등교 수업을 시키려고 하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육의 온전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가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것들을 뚝 떼놓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한번 해보는 이상 학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건 아니겠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선 더더욱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아무튼 면접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얘기도 할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1교시부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 그 교재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쭉 제가 괜히 쓸데없는 내용만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책 쓰면서 제일 시간 많이 드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한테 이 책을 가지고 논술 좋은 점수 받게끔 목적을 가지고 쓴 건 분명히 맞지만 이왕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사가 됐으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 서문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거 제가 한 3일 고민하면서 쓴 거예요. 우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교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성이라든가 일을 즐거워하거나 일에 잘 참여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텐데 그래서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면요 논술도 잘 써져요. 기분 좋을 때 쓰는 건 다르거든요. 선생님도 기분 좋으면 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잘 되고 또 허용적이 되잖아요. 그죠? 괜찮아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예.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교사들이 그런 어떤 태도와 그런 얼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안정감도 느끼고 유치원이라는 곳을 좋아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매일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면 아이들도 선생님 눈치 보게 되고 또 교육활동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행복들을 자꾸만 많이 경험하시고 찾아보세요. 예, 그러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선생님 멀리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오실 때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물론 뭐 피곤하시니까 이제 잠을 더 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햇살 비치는 창밖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느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시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논술 속에 포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의미가 왜 굳이 이 교사를 뽑을 때 논술을 봐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논술 속에 뭘 숨겨놨길래 도대체 우리가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 논술 시험으로 우리의 뭘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선생님들의 뭐 사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검증할 수 있지만 교사라면 이런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던져 놓은 거거든요. 예, 뭐 2021 기출은 다 한 번씩 보셨을 테니까 그 기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부모들과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것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유예요. 소통을 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 민원 같은 것들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교사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죠? 예, 불필요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소통이 잘 되면 학부모들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고 내가 유치원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유리할 수가 있어요. 또 학부모나 유아들이 뭘 원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교사를 믿고 따르게 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단순한 의사소통이 개인 간의 소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유치원 현장에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굳이 웬만하면 소통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전에 그 면접 문제, 논술 문제에서도 가정과 연계하는 그런 주제로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과 연계 역시 소통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왜 가정과 연계를 해야 되는가? 아니 유치원 교육이란 교사가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되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뭐 굳이 소통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 부모나 아이들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공교육에서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과의 비교도 또 만만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막 어린이집의 사건 사고들, 이게 유치원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또 물음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다른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학부모도 유치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일단 그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은 점점 이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교육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교육 자치라고 하거든요. 교육 자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뽑는 게 시도교육감들이 뽑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래서 시도교육청마다 정책들이 생기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육의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단위 학교에서부터 자치가 이루어져요. 그 가장 단위 학교의 기본이 교사,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에요. 예. 그래서 교사들도 교사 자치를 이루어야 되고 아이들도 학생 자치를 이루어야 되고 학부모들도 학부모 자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면 학부모들이 어디다 유치원 교육에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는 유치원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속에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놓은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논술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나라면 이런 논술 문제를 내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거 충분히 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따가 뒤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우리는 여지껏 생각한 것, 생각했던 것, 이미 뭔가 지식으로 정해진 것 이것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공부는 암기였어요, 암기. 근데 논술은 암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접도 암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면접하려고 면접에 그 몇몇 그런 그 책들에 다양한 문제들을 답을 정말 열심히 외워서 간 거예요. 책 한 권을 다 외워서 간 거예요. 예,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했어요. 열심히 외워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외운 걸 안 물어봤어요. 그럼 뭘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면접이나 논술에서도 그런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잠시 중간에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여지껏 공부는 진짜 이미 정해진 것들을 계속 외워서 그 외운 것들을 그대로 인출만 하면 되는 시험이었었어요. 근데 논술은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요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한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내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는데 이 논술에서 원하는 답을 떠올렸는데 내가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쓰느냐도. 그래서 사실 과제 문제도 드리고 계속해서 직접 쓰는 연습도 해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익숙한 쓰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번에도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필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필사를 하게 되면 생각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외워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의 작용이 생각의 작용 그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예를 들어 쓰면서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나라면 이렇게 썼을 텐데 하고 내가 만약에 바꿔서 쓴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좋은 답이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답이거나 예시답이니까 그대로 자꾸만 필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막상 내 혼자 아무것도 없이 할 때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예. 그래서 필사보다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 답을 써놓고 나서 내 답과 그 답을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답에는 이런 걸 또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답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이 보완된 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좋은 교사는 그 다음에 문제잖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좋은 교사는 벌써부터 좋은 교사여야 돼요. 예. 합격하시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그대로 가서 이식이 된 모습이 좋은 교사의 모습이지 합격하고 나니까 막 좋은 교사가 된다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거 잠깐 꺼질 때는 저쪽으로 얼굴 쪽으로 카메라 돌려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사의 모습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면 논술 쓰면서도 교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김 교사가 왜 문제일까를 만약에 논술 문제에서 김 교사의 문제점을 세 가지 찾아라라고 했다면 김 교사가 왜 문제인지 내가 교사라면 난 김 교사처럼 안 할 거야. 김 교사처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논술을 쓰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안전과 관련돼서 유치원에서 애가 상처가 났는데 집에 그냥 갔어요. 약을 발라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논술 문제가 있었죠.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서 그 교사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좀 더 경험이 많거나 민감했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본다면 나라면 그렇다면
수시로 아이들 잘 관찰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본다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미리 연락을 하겠다. 오늘 사실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사전 조사한 거 보니까 아이가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알러지가 없기 때문에 뭐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좋은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쭉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지금도 좋은 교사의 충분한 심성 또는 인성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논술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자꾸만 논술을 익숙하게 경험하면서 선생님들이 진짜 교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것인가, 제대로 된 교사라면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서론에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썼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로 1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10페이지 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교재부터 다시 우리 같이 보면서 할게요, 선생님들.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 어떤 성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논술 나 빠져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논술 그거 잘 보면 보인다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그냥 이런 명언들은 사실은 나하고 직접 와닿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좋은 글이야 좋은 말이야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진짜로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내 거다라고 느끼거든요. 거기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아서 뭘 하는데 내가 이게 자신이 없고 그러면 자꾸만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죠. 예, 내가 꼭 하고 싶으면 뭐 무슨 수를 쓰든지 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하고 밥을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 엄청나게 많죠. 그죠? 나 공부하려 했더니 뭐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뭐 스타벅스에 갔더니 자리가 없어서 못했어. 막 이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논술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논술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분명히 논술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핵심은 책에는 없지만 논술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진짜로. 올림픽에서 선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외쳤던 이 펜싱 선수의 예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 논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논술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퍼펙트하게 20점을 맞겠다는 게 아닙니다. 20점 맞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만족스러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했고 그 여자도 했고 그 남자도 했고 다 했습니다. 논술. 예. 작년에 시험 봤던 내 친구도 잘 썼고 점수 잘 맞았고, 그런데 나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겠어요, 선생님들? 그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논술의 핵심은 아까 우리가 생각의 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힘입니다. 진짜로 생각하는 힘.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뭐야, 생각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예. 그게 아니라 여지껏 우리가 했던 생각은 암기하는 거를 생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암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공책들, 우리가 임용 서적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외워서 정확히 옮겨 적어야지만 답으로 그렇게 인정했던 공부가 있는데 논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논술하다 보면 4월달, 5월달쯤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6월달부터 할게요. 7월달부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논술에서 사실 배경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양방향적 그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나왔죠. 부모교육 워크숍 나왔죠. 그럼 선생님들 부모교육에 대해서 달달달달 다 외운 거 여기다 써먹을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논술에서 없었어요. 왜? 재시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부모교육 책 다시 돌이켜 봐가지고 막 부모교육에서 막 했던 뭐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이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재시문이 있는 순간, 재시문이 없으면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시문이 있는 순간 배경 지식보다는 재시문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분석하고 하는 게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힘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분석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의 힘을 누리는데 우리는 특별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고민하라는 거죠. 비판한다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논제 1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그래서 논제 1번에서 물어봤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찾았으니까, 논제 1번에서 얘기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내가 왜 이걸 논제 1번에서 얘기하는 답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대주는 과정이 논리적인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선생님이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논술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왜 중요하냐, 미래 역량으로 왜 중요하냐라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상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분명히 그러다 보면 문제도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약장수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약장수들이 이 약 먹으면 뭐 다 난다 이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전화해가지고 여기 남부지검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뭐 사람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현금을 찾으셔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잔뜩 찾아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놈의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그 어느 배구 선수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 그 전에 있었겠어요?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문제들이 자꾸만 사회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릴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사고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할 것이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 우리는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 이미 다 있는 지식들, 새롭게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암기하거나 가르치는 식의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분명히 이것을 바탕으로 하긴 하되 선생님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자꾸만 논술 속에서 찾아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되는 것들은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면접에 그 답변으로 써먹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 사회는 이러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 역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논술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모와 같이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던 것들을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사소통 역량도 미래사회에 되게 중요한 역량이에요. 예. 그런데 혼자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협력하는 역량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4가지 C로다가 그 역량을 강조한 게 있거든요. 뒤에 이제 나오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에서도요, 입학한 후에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생각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 대학 하면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고,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나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거 하면서 그 사람이 하버드 교수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생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왜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 사회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대단한 하버드의 수업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생각이 중요한가? 왜 생각이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이 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면접 시험이에요. 면접관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면접에서 검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들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접에서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내 답변거리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각이 곧 나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을 잘하는 게 논술을 잘 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면접을 좋은 점수를 얻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데카르트가 한 말이지만 뭐 저기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보다는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 곧 나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논술로 접근하면 이겁니다. 선생님들 생각하지 않고요. 왜 암기한 걸로만 접근하려면 논술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암기한 걸로만 답하려면 면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을 치르는데 그 관문을 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랍니다. 그죠? 결국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뭐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따지고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특징인 거죠. 아까 선생님도 우리 아까 기차 타고 오시면서 얘기했지만 기차 타고 창밖 내다보면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지만 무슨 생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인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논술에도 면접에도 잘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선생님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사고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 시켜드리면 그거를 유치원 현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만 한 번 더 생각해보요. 그러면 면접에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제 새 학기 되잖아요. 학교 주변에 학교 있으면 학교 정문에 다 써 있어요. 뭐 우리 뭐 새 식구가 된 걸 환영합니다부터 시작해서 3월 달 되면 뭐 계약과 관련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작년 코로나 때는 뭐가 써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그런 글귀들이 쓰여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게 아니라 보면서 지나가십시오. 그럼 아까 말한 거죠.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이 말 나왔으니까 자주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왜 있습니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애들이에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면 뒤집혀진 역전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많죠. 학교가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마치 학교는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중심 교육 하라고 했잖아요. 교사 중심이 아니라 유아 중심이에요. 교사 주도가 아니라 유아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주변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생각의 힘을 막 키우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이야기하는 거. 맞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정리를 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다 보면 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걸 깨우칠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은 왜라는 질문을 왜? 논술 선생님은 초수예요? 그럼 작년에 논술 쓰고 나서 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 맞아요. 성장이세요. 선생님 성장이세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성장 곡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저 교사의 성장은 이렇게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많은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역시 이런 경험들을 했었고 별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의 내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역량도 키워나가는 것 같고 전문성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또 꽝 하고 현장에서 막 어려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던 스스로 극복하든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거든요. 성장과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만큼 이렇게 성장한 나, 이렇게 폭이 넓어진 나를 보게 돼요. 분명히. 10년, 5년, 뭐 15년, 20년 경력이 쌓이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은 여기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에요. 가끔씩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만한 사발에 물이 담겨 있으면 뭐가 하나 톡 빠지면 물이 막 흔들리고 넘치고 그러잖아요. 호수에 물이 담겨 있으면 거기다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 퐁당하고 잔잔하게 일다가 다시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 교사는 성장하면서 그런 호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웬만한 갈등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다 받아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왜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들, 그러면서 교사는 성장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꺼려지지만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TV는 바보 상자라는 말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TV도 꼭 바보 상자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좋은 강연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했죠. 읽고, 쓰고, 말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 선생님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런 과정이 정말로 나중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단순하고 이렇게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것까지 고민해야 돼라는 거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큰 어떤 그런 뭔가 자기의 사고의 어떤 깊이나 폭이 넓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논술 문제를 자꾸만 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번엔 이런 주제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이런 주제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주제를 물어봤네. 야,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러다가 선생님들이 자꾸만 경험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 요것 때문에 물어본 거구나.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여기 딱 여기다 숨겨놨네.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논술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들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뭐 20점에 대한 어떤 퍼펙트한 논술 점수를 맞기 위한 것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쪽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에서는 아까 선생님들도 많이 하죠. 하브루타 교육 계속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랍니다. 마타호 셰프라는 말을 하는데 네 생각은 뭐냐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이겁니다. 면접에서는. 선생님들이 면접에서 무슨 문제를 받으면 이거 답이 뭐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나를 보여주는 거고 면접관은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뭔데?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은 4가지 C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크리티컬 싱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사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 새로운 것들이 창의성입니다. 그죠?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요 4가지 C가 매우 중요한 역량이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우리 생각을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놀이는 이게 다 있을까요? 놀이 속에? 유아교육과정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죠. 놀이 속에 이게 있을까요? 있죠. 그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아이들끼리 놀이를 구상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고 뭐 그다음에 혼자서 노는 것도 있지만 같이 놀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서 놀이 속에 이런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아교육에서는 놀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또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째.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3번째는 뭐냐면 어쩌면 좀 단순할 수 있겠지만 논술은 보물찾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 테스트 아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무슨 글자를 찾으셨어요? 하트를 찾으셨어요?
하트만 보였어요? 혹시 러브 보이세요? 러브? 러브도 보이시죠? 예, 맞아요. 예. 잘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잘 안 봐야지 보이나? 너무 잘 보려고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논술 제시문 속에 이게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찾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보이세요? 네. 요 분이 보일 수도 있고, 이 할아버지가 보일 수도 있고, 뭐 그죠? 네, 뭐 또 다른 측면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도 뭐가 모자 쓴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이게 무슨 그냥 심리학에서 무슨 테스트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달라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논술에서도 답을 찾는데 다 똑같이 비슷하게 찾을 것 같은데 다 다르게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원리 어디 있습니까? 예? 원리를 찾아라. 이 책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볼 때는 야, 이 작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다. 그죠? 사람들 괴롭히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예. 원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잘 보고 찾아내면 되는 논술 시험인데 왜 남들은 다 찾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잘 안 보일까? 아니면 나도 찾은 것 같은데 왜 답으로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중에 후회처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 보일까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논술에서 답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정확히 찾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급해서. 마음이 급하다는 건 뭐 때문에 급할까요? 누가 쫓아와요? 시간이라는 거. 60분이라는 제한 시간들 또 뒤에 다르겠죠. 우리 선생님은 내 답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없어서 뭐 찾긴 찾았는데 이게 답일까 아닐까 고민되는 부분들. 그래서 주저주저 하게 되는. 우리 선생님은 문제를 잘 안 읽어서 학창 시절에 다 그런 경험했어요. 다음 보기에서 정답 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맞는 것만 왜냐하면 네 개는 다 맞는 거거든. 맞는 것만 잘 보여. 그러니까 아차 여기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난 맞는 거 찾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문제를 잘 안 읽는 경우죠. 우리 선생님은 맥락을 잘 파악 못해서 그래서 문장을 읽다 보면 대화 속에 또는 제시문 속에서 어떤 문장의 흐름이 있을 텐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문제를 꼼꼼히 잘 읽지 않아서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논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2번이고 3번이고 한 번 더 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처럼 문제가 길어진 상황에서는 문제를 좀 이렇게 똑똑 끊어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술은 작은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은 대체적으로 큰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논제 1번을 먼저 해결하고 논제 2번을 해결하고 논제 3번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게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길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잘 안 읽어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문제가 요구하는 출제자가 출제한 의도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우리 중간에 스텝 2쯤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드려요. 문제를 한번 내보시라고. 문제를 한번 내보시라고. 그럼 문제를 내다 보면 선생님들 스스로 무슨 문제를 내려고 처음에는 주제를 고민하지만 문제 속에서 답을 쓸 거리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제시문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분석할 때는 출제 의도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하고 제시문이라는 틀을 줬는데 이거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밖에서 자꾸만. 그게 뭐냐면 배경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부모 교육이 탁 나오니까 부모 교육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답에다 휙 넣어버려요. 제시문을 읽지도 않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뭐예요? 제시문의 근거에서 김교사의 대화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 근거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시문 분석을 아까 이거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읽는데 제시문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아까 핵심이 자신감이라 했는데 논술 문제 나 그동안 내가 논술 쭉 해오면서 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늘 보면 논술 점수도 늘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 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급해서, 예, 급해서, 맞아요, 급해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쫄아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예.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와 싸우기도 전에 벌써 1교시 시작해가지고 막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시험지를 막 나눠주는데 막 그때부터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넘겼는데 이게 막 글자가 막 잘 안 읽혀. 예. 그러다 보면 막 옆에서 막 연필 슥슥슥슥 소리 나잖아요. 옆에 사람 막 툭툭툭 이런 소리가 나면 저기는 벌써 다 쓴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논제 2번 겨우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더더욱 자신이 없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을 자꾸만 이렇게 논술에 대해서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들인데 가만히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아까 보물찾기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처음에 행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지 행복한 교사가 됐는데 행복도 사실 주변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핵심은 잘 읽어야 된다는 거. 문제를 잘 읽으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고 내가 뭘 써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만 읽어도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잘 들어야지 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잘 들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무슨 답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 읽어야지 잘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가끔은 뭐 이런 경험 많죠. 뭐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종종 있죠. TV에 몰두해서 보면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들 많죠. 특히 이제 저도 집에서 TV 보다가 엄청나게 혼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경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꼭 그런 얘기해요. 드라마 속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옆에서 이단 옆차기 같은 거 하고 막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대답하려는 목적으로만 듣는다.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잘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논술을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독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잘 읽어야지 잘 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60분 동안 읽어야 되는 뭐랄까요? 글들은 문제하고 제시문하고 배점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제와 제시문과 배점만 열심히 잘 읽으면 60분 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잘 읽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간과하면서 빨리빨리 속독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분석하면서 읽고 다음에 읽은 것 중에 해결한 문제들이 있으면 제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번에서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라고 확실히 제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논제 3번쯤 가면은 이미 벌써 다 제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짧은 부분 안에서 작은 부분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더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이 줄어들어도 읽을 게 줄어드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1교시를 들으셨는데 안 쉬고 바로 넘어가도 되죠, 선생님들?